자, 이어서 그러면 부당이익이 유형 한번 볼게요. 고가 매입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대표이사가 시가, 그저 법인하고 그래요. 대표이사하고 시가가 7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있잖아요. 우리가 고가로 매입해줘요. 그럼 부당이익인데, 부당한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맞는데 부당한 행위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럼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는요, 우리 30만 나죠. 근데 3억 원 이상은 안 해요. 하지만 시가 대비 있잖아요. 시가가 70만원이잖아요. 그게 30만원 비율은 약 한 40% 가까이 되니까 5% 이상을 차지하니까 이거는 부당한 행위라고 봅니다. 그럼 회사는 이렇게 처리했죠. 그렇게 처리했잖아요. 근데 우리 세법은요, 그걸 부인하겠다 이거죠. 이거에 대한 있죠. 거래가이고 시가 차이가 30만 있죠. 이거를 분여받은 자한테 있잖아요. 이거를 과세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 세법은 시가로 봐요. 세법은 시가로 본다, 시가로. 그러면 지금 회사는 고가 매입이니까 100만원 계산한 거 아니에요. 감액해야 돼요, 감액. 감액해서 우리 세법의 입장으로 감액해줘야 돼요. 그럼 송금산입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5 되겠죠. 하나 나오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분여한 사람한테 추가적 과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 입금산입에서 유출된 잉여금이죠. 누구한테 유출됐어요? 이 거래를 통해서 대표이사한테 유출됐죠. 입금산입에서 상해처분하는 거예요. 이 이중조정이 나와요. 부당행위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보다 FP 나오고요. 됐잖아요. 이중조정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법이 원하는 토지가 70이잖아요. 감액하고 그 다음에 분여 이익에 대한 추가적 과세, 상해처분하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저가형도 싸게 파는 건데 저가형도는 그냥 하나밖에 안 넣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90짜리를 얼마에 파는 거야? 40에 90만원짜리를 50에 팔았으면 40만원 이익을 분여한 거죠. 이거는 좀 쉽게 생각해 보세요. 고가 매입은 취득가액이 틀어져 있으니까 이중적이 나오지만 파는 거는 뭐예요? 팔면서 모든 게 소멸되기 때문에 있죠. 거기에 대한 이 거래에서 차액 부분만큼이 추가적 과세가 되고 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양도는.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 사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1억짜리를 1억 5천에 고가 매입했다고 했을 때 특수관계자인 경우랑 아닌 경우 나눠서 한번 볼게요. 특수관계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여기에 차익이 5천만 원이지만 차익이 3억 원 이상이 안 되지만 시가 대비 차익은 50%니까 부당한 행위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사는 고가로 기록한 금액은 우리 세법에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세법은 시가로 보니까 1억으로 5천을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금산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있죠. 이거에 이 거래를 통해서 분여된 이익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해처분해야 되죠. 그래서 입금산입에서 유출잉여금 5천만 원 상해처분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가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 아니라면 그럼 부당이익이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나타나는 개념이 바로 정상가액, 아까 전에 기부금 할 때 그 얘기가 여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아닌데 이런 거래를 했다 하면 정상적인 범위의 가액을 시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보겠다. 그러면 우리가 거래한 거는 1억 5천이잖아요. 최대한 1억 3천까지는 인정해 주니까 초과하는 금액을 간주 기부금으로 봐서 그저 시부인 하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무조정 보세요. 세무조정 보면 우리 세법은요. 얼마를 원하는 거예요? 토지를. 1억 3천까지 인정. 부당한 행위라면 1억. 그죠?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면 1억 3천까지 인정한다. 그러면 2천 감액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금산입에서 2천 마이너스 15 때리고 그 다음에 요 금액 있잖아요. 요 금액. 요거는 계정을 불러오면 기부금은 없잖아요. 요 금액은 추가적으로 뭡니까? 기부금 한도 초과액 할 때 시부인에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될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경우라면 송금산입하고 요것만 뭐야? 추가적으로 또 있죠. 법정 기부금 등인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시부인을 한다.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일은 우리 2018년 1월 1일 날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5억짜리를 10억에 매입해요. 고가 매입이네요. 그쵸?
특수관계자고 이거 뭐 얼마에 사준 거야? 10억에 사줬다고요. 미친 거 아니냐 이거 5억. 그죠? 5억에 사줬다. 그럼 차익 부분이 벌써 3억을 초과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부당한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우리 세법은요. 그 취득하는 이 토지를 5억으로 보겠다 이거죠. 근데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10으로 보겠지. 그럼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금산입 5억 때리고 마이너스 5 때리고 이 거래를 통해서 부여받은 대표이사한테 15억 상해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보면 돼. 그래서 감액한 거 보고 요거네. 송금산입 상해. 뭐지? 3억. 3번이잖아. 5억. 뭐야? 이거 이렇게 돼. 이렇게 되네. 그죠? 맞죠? 이렇게 됩니다. 이 3억이라는 부분이 정상가액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상가액은 여기서부터 해서 시가가 5억이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보려는 건데 이거 동시종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가 양도 볼게요. 저가 양도는 이중 조정이 안 나와요. 고가 매입이 지금 가액이 취득가액이 틀어져 있으니까 이중 조정이 들어가죠. 근데 저가 양도는 싸게 파는 거는요. 팔아버리니까 없으니까 뭔가를 이중 조정이 어떻게 나타나? 부당한 행위만큼이 분여된 자한테 추가적 과세가 맙니다. 이거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거 1번은 아까 전에 사택을 무료로 제공한 거, 이건 괜찮은 게 넘어가고요. 이게 없나?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3일은 대표이사한테 시가 2억 원짜리는 뭐예요? 얼마에 파는 거예요? 1억 원에 팔았다 이 말이야. 저가 양도면 적게. 2억짜리를 이 거래 중에서 1억 주고 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저가 양도는 이중 조정이 안 나와요. 그리고 분여받은 이 1억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추가적 과세를 하면 되죠. 그래서 입금 사립 1억 원의 상여가 찾으면 답입니다. 입금 사립의 저가 상여 1번이네. 이중 조정 안 나와요. 이중 조정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고가 매입만 나타나는 거야. 저가 양도는 안 나타나요. 둘 중에 2개 다 나타나니까 알아가지고 우리가 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2019년도에 볼게요. 아, 이거 2019년도, 8년도 두 회차를 더 였더니 되게 뭐가 많네, 하여튼. 양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으로 적용이 아닌 것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 이루어진 거래고, 특수관계자라고 하더라도 그 법인의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감소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 거고, 당연히. 대주주한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했다. 그럼 당연히 부당한 행위가 되겠지. 적용하지 않는 무슨 말이야? 그죠? 부당하게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적용한다 이 말이야. 사용일에 사택을 적용하는 경우는 뭐 적용하지 않고. 네, 정답은 3번이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끝났어요.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반드시 한 문제 정도 나와야 안 나온 적이 없다고요. 자, 여기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중에 하나의 유형이 바로 가지금 인정이자라고요. 그걸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몇 페이지 앞으로 돌아가시자면요. 몇 페이지냐면 이게 몇 킬로? 자, 여기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137페이지 한번 펼쳐봅니다. 여기 137 인정이자랑 지급이자 송금부세금 이게 두 개가 같이 묶음인데요. 한 문제 한 문제씩 나와요. 가끔. 그죠? 한 문제, 지급이자는 한 문제 나오고 얘는 한 문제는 나오는 것 같아. 근데 계산 문제가 좀 잘 나와요.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자, 인정이자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얘는 우리 기업에서 굉장히 그죠? 많이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기업에서 업무하시다 보면 이거 가지급금 때문에 세무상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송 이거 뭐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재무회계에서의 가지급금이란 돈이 지출되었지만 확정되지 않는 임시계정을 얘기합니다. 출장 여비 등 간단하게 쓰지만 우리 세법에서 가지급금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엄하게 보는데요. 업무가 아닙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뭡니까? 업무가 아닙니다. 자금을
대여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럼 업무와 관계없이 자금을 빌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자금에 대해서 있죠. 적정한 이자를 받았다면 문제가 안 돼요. 적정 이자가 뭐예요? 세법이 생각하는 택상의 인정이자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받았으면 괜찮은데 세법이 생각하는 적정 이자가 아니고 적게 받거나 안 받거나 적게 받다면요. 이 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분여했다고 보고 그 분여받은 이익만큼을 계산해서 입금산이 상해 처분하는 규정이 바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인정이자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이자잖아. 이자 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급금 곱하기 일수가 곱하죠. 곱하기 이자율이 있겠습니다. 곱하기 365분의 1. 물론 윤년이라면 366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윤년이라면 366일이 되겠지만. 자, 그러면 원금은 만약 1억이라 하면 일수는요 365일 썼다 가정하고 이자는요 10%라고 가정하면 365분의 1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은 바로 0.1억이 되죠. 1억을 만약에 10% 이자를 썼다라면 이렇게 계산한 거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여기 원금 곱하기 일수를 바로 적수라고 해요. 적수. 그래서 모든 이자는요, 적수를 통해서 이자를 계산합니다. 적수. 적수라는 거는 해당 있죠. 수를 매일 쌓았다는 개념인데, 만약에 1월 1일 날 차입하고, 1억을 차입하고, 1월 8일 날 상환했다 하면, 상환했다면 적수는 얼마냐 했을 때, 적수라는 개념은 이렇게 적은 거죠. 이게, 원금이 1억이잖아요. 며칠이냐, 며칠 쓰냐, 이거죠. 이게 적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며칠. 그래서, 빌렸을 때는 빌렸다고 볼 거냐, 상환했을 때는 상환했다고 볼 거냐, 썼다고 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초일 불산입과 말일 산입의 원칙적인 기간 계산에 배제하고 반대로 뭐예요? 우리 가지금 적수는 반대로 초일 산입과 말일 불산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초일, 지금 기간이 여기 보면 1월 1일부터 뭡니까? 1월 8일까지의 기간 있죠.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뭐예요? 불산입하니까 1월 7일이 되니까 7일이 된다, 그죠? 그럼 요거까지 했으면 7억이 뭐예요? 바로 적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초일을 산입하든 말일을 산입하든지 간에 한 편 넣기라고 하죠. 한 편만 기산과 만료점 중에 한 편만 넣어가지고 일수를 계산하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알아야 될 건 이 적수를 계산할 때는 동일인한테, 그죠? 동일인은 가수금과 상계합니다. 가수금과 상계한다. 적수를 구할 때, 그죠? 그러니까 빌려간, 그죠? 사용 적수만 구하는 게 아니고, 가지급금의 적수만 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대표이사가 자기의 돈을 입금했다라면, 가수금의 적수도 상계해서 차감한 순액을 가지고 있죠. 적수를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원금과 적수 있죠. 일수를 준다고요. 그럼 적수 구하고 이자를 주잖아요. 이자를 곱해서 365 하면 돼요. 근데 이 이자율 있죠. 이 이자율이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원칙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고 그게 사용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당좌대출 이자율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음 같은 경우는요. 업무와 관계없는 가지급금을 보지 않겠다는 말은 인정이자 계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 세 개 하고 요거 한번 좀 논점을 오래 바뀐 거 좀 요거까지 요거 세 개 하고 요거까지 요것만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하니까 그 정도 범위에서 나와요. 우리가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갔다고 했는데 종업원들이 자기의 급여 범위 내에서 가불하는 거 있죠. 가불금. 네, 일시적으로 자기의 급여 범위 내에서 빌려가는 거 인정합니다. 이거는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갔잖아요. 근데 인정이자까지 계산할 만큼 팍팍하게 하지 않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급여에서 좀 급한 자금에서 빌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업무와, 그죠? 실제로는 업무와 관계없는 자금 대역 맞죠? 근데 인정이자 계산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볼게요. 미품 양속입니다. 경조사 대회. 경사가 있고 애사가 있을 때 돈이 들죠. 그래서 회사가 주지 못할 만정 빌려줄 수 있죠.
그러면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건 맞아요. 하지만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직원들한테 빌려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죠? 혹시 돈을 빌려주게 되면 저기에다가 뭐야? 그죠? 경조사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인정이자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근거를 만들면 되지 뭐. 어떻게든 그죠? 이걸 빠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세 번째 볼게요. 미풍양속이고 학자금 대여금. 그래서 학자금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 같으면 보통 주잖아요. 대학교 등록금을. 근데 빌려준다라면 이건 교육비가 비싸니까 빌려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그죠? 팍팍하게 하지 않겠다고 보시는데 뒤에가 보세요. 주택자금 대여금 그죠? 인정이자 계산해야 되죠. 주택이 한두 푼 합니까? 한 10억 빌려줬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인정이자 계산 안 한다면 그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택자금 대여 안 된다. 주택자금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한다는 거예요. 한다. 하는데 올해 말이죠. 2020년도에 개정세법이 뭐냐면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겠다고 이제 법 개정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중소기업에서 그럼 주택자금에 금액이 상관이 없거든요. 한 10억 정도를 빌려준다. 물론 여기에 보면 임원하고 지배주 조정은 제가 하니까 뺀 나머지에서 그럼 중소기업이다. 직원한테 주택을 산다. 10억. 그래서 한 5억 정도를 빌려줬다. 그죠? 그리고 이자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대단히 그죠? 그래서 갸우뚱한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중소기업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는데 현저하게 그죠? 아니 중소기업이 지금 자기 급여도 못 줘서 헤매는데 뭔 자금을 빌려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법은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한테 주는 전세자금이랄지 주택자금에 대해서 돈을 이자 한 푼 안 받고 빌려주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계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별로 적용 예가 있긴 하겠지만 드물지 않을까. 뭐 돈이 있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요 점이 좀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뭐냐면 우리가 귀속 불분명이면 대표자 상해로 때려버리잖아요. 그 인정상해로. 그럼 그렇게 징벌적으로 때렸을 때 소득세를 대납하게 되죠, 회사가. 회사가 당연히 소득세를 대납하죠. 그 대표이사한테 내라면 대표이사가 근무하겠습니까? 자기가 징벌적으로 받은, 그죠? 대표자 상해를 자기 돈으로 내라면 안 내죠, 당연히. 그러니까 회사가 대납할 거라고요. 그럼 이 법률상 대표자가 내야 될 돈이라고 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부터 먼저 좀 보세요. 그죠? 우리 그 시험에 자기의 급여 범위 내에서 가불금, 그 다음에 경조사비, 이런 거 정도는 하지 않겠다.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대신에 학자금 대여. 대학교 가는데 돈이 없으면 빌려줄 수 있다고. 그것까지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율은요, 바로 원칙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래요. 근데 여기에서 평균적 이자율을 뽑을 때 특수관계자 이자율은 뺍니다. 내가 은행에서 10%짜리 1억에 빌렸고, 그 다음에 또 은행에서 1억 빌렸는데 7.5% 빌렸다 가정할게요. 근데 특수관계자한테 빌렸을 때는 너무 낮은 이자율, 너무 높은 이자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평균적 이자를 뽑을 때 얘가 평균적인 금액에 있죠. 왜곡된 이자율이 되니까 특수관계자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차입 이자율이 없다고 하면 당좌 대출 이자율로 고시된 정부에 고시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세무조정은 이렇게 해요. 우리 회사가 인정이자를 계산해봐요. 세법이 생각하는 인정이자 이렇게 계산한 금액 원금의 일수 가지금 적수구에서 만약에 가수금이 있다면 차감한 적수를 이자율을 보고 있죠.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당좌 대출 이자를 곱해서 365분의 1 한 금액과 계산상의 이자 수익을 비교해 보는 거야. 그래서 회사의 실제 이자를 수령하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미수이자 계상하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요 부분 2개 정도가 맞죠? 두 문제 정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계산 문제. 하나는 뭐지? 20. 이거 왜, 뭐지? 이거 앞에 문제가 없네요. 앞에 문제가 없네. 아니, 물어보는 게 없네. 그죠? 질문이 없네, 질문이 제가. 빠져버렸네. 자, 한번, 질문이 왜 사라졌지? 보겠습니다. 자, 3일은 대표이사의 홍길동에 대한 업무 무관 자금을 대하고 동대금의 적수는 10억이네요. 그죠? 적수를 주네요. 10억이고, 수령한 이자 없고, 가중평균 차입비율 7%일 경우에 세무조가 오는 것은 소득점을 투자를 받는. 일단은 회사가 있잖아요.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돼요.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자금 대행 인정이자 계산하는데 대표이사한테 수령한 이자가 없다고요. 수령한 이자가 없다고 하면은 바보지. 약정서를 써가지고 그저 미수수익이라도 계산하면 그때 세금 덜 내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지금 인정이자는 대표이사하고 있죠.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전액 다 상해 처분하거든요. 근데 약정을 했다고 하면 돈을 안 받더라도 미수수익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약정서 적어가지고 딱 해버리면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약정서를 다 꾸며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하여튼 수령한 이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적수를 줬네요. 적수. 여기 적수잖아요. 두 개 일수 곱하는 적수가 여기 10억이다 이거잖아요. 인정이자 계산해 볼게요. 10억이고 이자율은요. 가중평균 차입 7%네요. 365분의 1이다 이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정이자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10억에 곱하기 7% 나누기 365 하면 191780 191 그러면 191